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3 70주기입니다. 그리고 4.16 4주기가 되는 4월을 맞이했습니다. 4.16 교육연구소에서는 하하 인문학 강좌 22번째 시간으로 박래군 4.16 연대 공동대표이시고 인권재단 사람의 대표이신 우리 박래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안산에서는 여러 가지 좀 행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켜지는 이 4.16의 정신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4300 및 4.16 별들에 대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이슬로 사라져간 4.3 제주 영령들과 그리고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4.16의 별들을 위해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묵념 바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까이 오시고요. 가까이 오셔서 간담회처럼 우리 박래군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예, 자, 그래. 예, 어디 식사들 하셨어요? 네. 아, 예, 다행이네요. 저는 뭐 저만 먹은 줄 알고. 우리 저기가 우리 김태천 선생님이 그냥 밥을 계속 먹고 가라 해서 늦었는데 불구하고 밥을 오래 먹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인권재단 사람이라고 해서 인권단체들,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게 만든 재단입니다. 조그만 재단이고요. 거기서 이제 소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본업이죠. 거기서 활동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4.16 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4주기 맞아가지고 그동안의 투쟁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다 짚어볼 거 짚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그런 고민들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런 작은 리본 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나왔습니다. 그렇죠?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사라졌을 때, 실종됐을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국가의 공백들을 메워갔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노란 리본이 이제 바뀌었었고요. 이랬던 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세월호와 관련된 곳에는 노란 리본이 나부끼게 됐습니다. 이런 노란 리본의 작은 어떤 하나의 그런 노란 리본이 이제 이렇게 큰 저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도 하고 뭐 촛불 항쟁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의 그 출발지가 저는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우리 사회의 그런 야만적인 모습,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시민들이 나왔고 모였고 또 이렇게 같이 행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4.16 운동 4년의 투쟁과 우리의 갈 길,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박래군이라고 그러고요. 아버님이 올레자에다가 무리군자 이름에다 보통 군자를 쓰면은 인근군자 쓰거든요. 근데 무리군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 여태까지 무리군자 쓴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전체를 다 통틀어서도 저밖에 못 봤어요.
우리 이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뜻대로 무리여 오라. 뭐 하겠어요. 사람들하고 데모하라 이렇게 한 걸로 해석을 하고 열심히 데모하면서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월호 참사도 맡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그런 과정, 제가 보기엔 한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먼저 세 가지 동인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모습은 전 일주기를 앞두고 2015년 4월 2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하는 엄마 아빠들이 삭발하는 모습이죠. 그때 50여 명이 삭발을 했고 곧 이어서 그 영종을 들고 안산서부터 광화문까지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일주기 추모 대회 할 때 저렇게 차벽으로 육중의 차벽으로 청와대 가는 길을 좀 막았었고 우리는 그때 뭐 헌화라도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길은 막혔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아대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특히 이렇게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폭력들이 상당히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계기가 이화여대 학생 시위였죠. 그 미래 라이프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뭐 평생 대학 이런 것들 같은 거를 만든다는 건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절차도 뭐 문제고 뭐 이런 그 되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장의 요청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이죠. 최경희 총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투입이 됐고 그 학생들이 또 수십 명이 연행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이화여대 학생 시위가 이제 일어났던 거죠. 이게 2016년 여름입니다. 이렇게 먼저 거리에서 촛불을 들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걸었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은 처음에는 학내 문제로만 갖고 이제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유라권하고 이제 걸린 거죠. 이게 이제 있을 줄 몰랐던 거죠. 막상 학생 시위를 했을 때는 저런 거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정유라권까지 터지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공정성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데 자기들이 믿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대학을 갖다가 특례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막 그런 거잖아요.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그런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 다 깨지고 뭐 이러면서 그 특혜를 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 그 촛불 시위할 때 초기에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러던 계기점들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내에서 이제 시위할 때 이제 대학 동문들까지 나와고 합세하면서 저렇게 싸움을 좀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교수들이 나와서 굉장히 교수들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초기부터 학생들과 같이 움직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마무리쯤 될 때 이제 교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세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해서 이화여대 학생 시위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그때의 승리가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미투 관련해서 제일 활발하게 학교에 대학 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데가 이화여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또 하나의 계기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죠.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이렇게 이제 분명히 누구든 보든 이렇게 물대포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게 화연계 이거는 치료액을 섞어서 그런 거죠. 이 치료액을 이제 써서 이렇게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17일간인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에 사망을 하자마자 경찰이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하고 시신을 갖다가 강제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시민들이 이제 계속 싸움을 좀 했었죠. 이러면서 이랬는데 마침 이게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 영장, 시신 압수수색 영장이 종료되는 게 2016년 10월 25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루 앞둔 10월 24일 날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나요? 급반전이 10월 24일 오전 10시에 박근혜는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에 물리니까
국회가 갖고 개헌하겠다고 개헌 카드를 자기는 그 절대 자기 임기 중에 개헌 안 하겠다고 수없이 이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고 그날 10월 24일 날 오전에 국회에 가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개헌 카드로 뭐 이렇게 개헌으로 막 들끓었어요. 정치권이 막 들끓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8시에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차 때는 한 3만 명 또는 뭐 5만 명이라도 하는데 그렇게 모이더니 그 다음번 2차 때는 30만 그리고 3차 촛불 시위할 때는 이미 100만을 돌파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이제 12월 3일 6차 때인데 12월 3일인데 이때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촛불 시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12월 9일 금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이제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려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국회도 아뜨거 하면서 그때 이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 내내 이렇게 촛불 들고 저희는 박근혜 탄핵 구속을 외치면서 싸움을 해나갔죠.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저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7시만 되면 소등 퍼포먼스를 했죠. 그죠? 박근혜 그 세월호 참사 때 2014년 4월 16일 날 사라진 7시간. 지금 보니까 그것도 틀리죠. 네. 7시간 반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나는 2014년 4월 16일 날 10시 15분 그때 이제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중대본에 간 게 3시 15분 그때까지 7시간 그래서 사라진 7시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조작된 거잖아요. 그 뒤에. 그죠? 다 조작된 거예요. 검찰 수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때 7시간 했으니까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끄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부르고 박근혜 정권에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을 부르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는 행진을 하곤 했죠. 자, 그리고 지금 미투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투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미투 운동이 왜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회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게 촛불 시위를 통해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됐고 말할 용기를 갖고 내가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미투 운동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차별을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강간 문화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폭로하면서 그런 조직 문화,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들 바꿔가는 그런 거대한 또 혁명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투에 의해서 좀 날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있고요. 또 거기서 이게 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또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미투 운동이 상당히 이제 거세게 이제 불면서 지금의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아주 만연했던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던 이런 것들을 좀 깨나가고 있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깨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미투 운동이 하면서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이제 많이 페미니스트들,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지속시키면서 또 그걸 성과를 낼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미투가 이제 나도 당했다 이렇게도 이제 하지만 나도 말할 수 있다 이런 걸로도 이제 해석을 또 하죠. 그 위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연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높아서 70몇 프로 이게 여기는 남성도 굉장히 지지하고 여성도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나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 4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0대 이하로는 전부 다 70% 이상이 넘어가죠. 이런 정도로 상당한 그런 지지와 공감 속에서 미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탄핵 일련을 탄핵 일련을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떡하냐? 어머, 야야야, 그 해야지 이게 나오나? 이 깔았어요 이것도? 예. 바탕화면에 어떤 건가요? 예. 만다리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옆에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정신없죠? 뭐 음악도 정신없지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엄마, 아니구나. 그 1년 동안 정말 진짜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예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북한의 그 핵미사일 그걸로 해서 막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막 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북미 회담이 이제 터지고 북미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한다 그러고 북미 회담 한다 그러고 이번 7월 27일 날은 종전선언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예측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일본의 이제 아베가 굉장히 다급해졌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5월 17일 날, 5월 18일 날 그 5.18 그런 37주년 그 기념식에서 상당히 이제 감동을 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 것들 사실은 안 했기 때문에 더 감동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도 같아요. 자, 우리가 근데 4년 동안 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지킨 약속 첫 번째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잊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곳곳에다가 이렇게 팽목항 뭐 이런데 진짜 노란 리본이 그냥 나부끼고 막 이러고요. 지금 막 목포신항에 거기도 또 노란 리본이 엄청나게 이제 저거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직 여전히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란 리본 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또 욕먹기도 해요. 뭐 지난번에 저도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시비를 겁니다. 요즘에 지 부모가 죽어도 3년상이라고 했고 요즘은 3년상도 안 하고 사구제까지만 하고 뭐 탈상하고 그러는데 뭐 이러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라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런 저기들 하고 노인분들이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왜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짜 뉴스 그걸 다 유튜브 그 링크 주소를 갖다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쫙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 활동가가 자기 아버지가 받아보는 그거를 한번 봤대요. 그 카톡으로 오는 거를 여기 한번 봤는데 이게 그런 어떤 시사적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이 성적인 이런 것들 또 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욕구를 아는 거죠. 노인들의 어떤 이런 걸 욕구를 아니까 이런 시사적인 거에다 이거 섞어서 보내주고 그거 재밌어라 하는 거고 그 가짜 뉴스 본 사람들은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들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구제 지원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특별법 2개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그 진상규명 특별법 이걸 만들어낼 때 저희가 350명 초기에 350명 최종적으로 65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대대적인 어떤 이게 있었는데요. 물론 내용은 굉장히 미흡했지만 이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월호 인양을 계속 미루고 뭐 그랬었던 거를 세월호를 인양시켰죠. 세월호를 인양이 되고 목포신항에 도착하는 날 박근혜가 구속됐죠. 그리고 미수습자도 이제 수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16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우리가 4.16을 통해서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야만 사회가 됐구나. 돈만 하는 그런 경쟁 사회, 효율만 하는 그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헐값으로 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런 사회를 이제 보고 이거를 이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 생명 존중의 사회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5년 5월달에 있었던 5월 18일인가 거기 있었던 2015년 5월 며칠이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월달에 있었던 구의역 참사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 언론에 잠시 나고 덮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죠. 똑같이 덮어질 수 있는 건데 그때 그 김군 사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의역에서 이제 그런 참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가 추모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지하철역에서는 그걸 철거하려고도 했는데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고 그 추모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그 지하철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직고용하는 이런 상태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세월호에서도 확인을 한 거죠. 위험스러운 어떤 이런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비정규로 막 저기 해놓고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구의역 참사 때는 이거를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런 바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촛불 시민 혁명을 이루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쩜 맞나요? 그런가요? 네. 제가 좀 너무 이제 몇 분 안 계시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예, 저도 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4.16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벌여왔고요. 그리고 4.16 정신이라고 하는 말도 또 만들어냈어요. 어디에 있나요? 4.16 정신이라는 말이? 예? 4.16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4.16 교육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어디 있나요? 안산시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4.16 인권선언도 만들었고
그리고 4.16 조직적으로 보면 4.16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4.16 가족협의회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태 운동사 쪽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저게 재난 참사의 가족들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런 적이 없었죠. 예전에는 이 가족들이 모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정부는 우리 관료들은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런 피해자들을 갖다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회유하고 돈으로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그리고 흔적 없이 지워버리는 거. 이런 거죠.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참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참사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90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인가요? 저기 삼풍백화점. 그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거를 그냥 죽었는데 거기서 한 보름 정도 막 이렇게 실종자들 수색하고 뭐 그러다가 그거 다 부셔가지고 어디다 하냐면 저기 난지도 지금 이제 상암 거기 그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쪽에 그 난지도 거기다가 갖다가 쓰레기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거기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서 그 유품들 찾고 사람들 그 시신 그저를 찾아내고 뭐 이럴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을 싹 밀어버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웠죠. 그 사람들 추구하는 추모비는 어디 있을까요? 양재 시민의 숲 깊숙한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4.16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4.16 가족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우리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끌고 나갔어요.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면서 끌고 갔다. 이 운동을 4.16 운동을 이런 거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은 그 새로운 유가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기에 근데 시민들이 또 같이 붙는 거죠. 4.16 연대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4.16 연대가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이 같이 만드는 거기다 이제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삼자가 융합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4.16 연대거든요. 4.16 연대 전에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그런 그 대책회의였죠. 국민대책회의였는데 이제 국민대책회의가 4.16 연대로 이제 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안전 시민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안전사회 운동을 전담하기 위한 생명안전 시민넷이 작년 11월 23일에 출범을 했어요. 거기 이제 각 분야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다 거기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안전 시민넷이 앞으로 자기 활동들을 본격화한다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4.16 재단 5월 10일 날 4.16 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출연을 할 것이고 뭐 그러게 되겠지만 저것을 통해서 이런 추모 공원, 우리의 4.16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운영하게 되고 추모 사업들을 하게 되는 이제 기억 사업들이죠. 기억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 심리 치유라든지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4.16 재단을 만드는 건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다. 그것만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다. 앞에 여기 있는 이런 4.16 가족협의회, 4.16 생명안전 시민넷 플러스 뭐 해서 이런 4.16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운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야 오래 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4.16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 우리 사회를 이전과 다른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4.16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된다. 이걸 실현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16 재단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보면 4.16 안산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지역 조직들이 쭉 있고 지역 조직 묶이지 않았어도 자발적인 모임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무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사 아니면 이보다 더 큰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과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체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했을까? 물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또 정권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죠? 그냥 알아서 좀 진상규명 좀 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이게 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모이면서 항의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법률과 조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법률 아까 먼저 얘기했듯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이제 진상규명 특별법 만들었고 피해자 지원 구제 특별법을 만들었고 다시 선체 조사를 위한 그 특별위원회 그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놨어요.
뭐 그리고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이제 관련된 조례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에 4.16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잠시 몇 번 모이다가 추모제 뭐 이거 몇 번 하고 추모 행사 몇 번 하고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저런 말들이 생겨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단체나 이런 것들도 흐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또 같이 이후에 이제 활동들을 좀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지향은 뭐냐? 여기는 우리가 4.16 운동 그러는데, 4.16 연대 규약의 전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위험한 사회를 벗어나, 우리가 보통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사회가 그냥 한 국가의 위험사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글로벌화되죠.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벗어나 안전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안전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뭐 시스템 이런 것들 보면 다 엉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든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지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통사로 죽는 것도 뭐 세계에서 상당히 2위인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매년 2,400명, 500명 이 정도 산업 현장에서 산재로 죽어가요. 뭐 이러고 자살률도 엄청 높죠. OECD 1위를 갖다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OECD 1위인데 2위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평균보다 OECD 평균보다 2배나 더 많아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사회인데 이거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이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된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저기가 기득권 중심의 이런 민주주의거든요. 절차만 존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절차불까지도 무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지노선마저 깨버리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분노한 시민들이 좀 들고 일어난 건데, 자 이제 들고 일어나서 권력을 바꿨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는 이전의 민주주의가 달라야 되는 거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어떤 민주주의, 뭐 외형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가져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되살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권리들을 되찾아내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요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4.16 운동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4.16 연대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규약 전문에. 자, 그리고 아까 여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안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가까스로 이제 통과시켰어요. 여기 보면 4.16 정신이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라고 그랬어요. 안산에서 이런 4.16 정신을 구현하겠다, 실현하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실에서 보면 말도 안 되죠. 4.16 생명안전공원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딱 꼴딱 뭐 이러면서 뭐 반대하고 그러죠. 자, 이거 4.16 교육이라는 말도 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쓰고 안산에서 쓰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조례에 있습니다. 4.16 정신에 관한 교육 활동들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4.16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미없죠? 재미 하나도 없는 표정이 뭐 재밌는 표정이 아닌데요. 뭐. 자, 예.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강의하는 게 너무, 그래서, 참, 저도 뭐 이렇게 어떤 때 가서 이렇게 진짜 당황스러운, 가서 보니까 몇 명 안 돼. 한 몇십 명 오신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자, 그래도,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촛불 얘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이제 촛불 들고 이제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얘기했거든요. 그죠?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노래까지 했잖아요. 그죠? 윤민석이가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면은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예? 자, 뭐냐면 여기 헌법 11조, 지금 현행 헌법이죠.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항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11조 1항까지만 좀 얘기를 하는데 11조 2항을 봐야 되거든요.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냐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저게 뭐냐면 근대 국가가 출발할 때 그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한 민주공화국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저걸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건데 저기서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 얘기하는 거죠. 귀족 신분, 귀족제도, 신분제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는 귀족일 거고 밑으로는 노예.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이 있죠?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재벌은 무한한, 이런 저거가 있는 거잖아요. 재벌만한 뭐 삼성을 이길 수 있는 권력 없다. 이재용은 그래서 이제 또 저거 하잖아요. 신동빈 싱글벙글하고 나갔다가 지도 구속될 줄 모르고 나갔다가 걔는 구속됐죠. 왜냐면 거기 삼성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동빈이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특수계급이 있는 거죠. 자, 특수계급이 재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위 관료들, 고위 정치인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엔 고위 장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장성들은 좀 적은데 이 장성들이 또 헤쳐먹는 이 방산 비리가 또 엄청나죠? 또 거기다 뭐 일부 언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득권 세력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0.1% 뭐 2%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이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회가 돼 있다는 거죠. 자, 또 반면에 이 밑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이제 진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또 더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또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또 열악하죠. 여기서 또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주민 노동자들은 더 열악하죠. 여기다 장애까지 합쳐버리면 아예 그런 기회도 못 잡거나 요즘엔 청년들이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적으로도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IMF가 터지니까 국민들은 뭐 힘들다 하고 막 구조정도 시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재벌들은 도리어 이익을 챙겨가잖아요. 그죠? 환율 정책이나 이명박이 쓴 환율 정책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가 재벌한테 몰아줍니다. 이익 같은 거를. 이런 거죠. 그때 4대강 사업 뭐 이런 거라든지 등등. 아직은 이제 뭐 그 자원외교를 통해서 얼마나 갖다가 돈을 갖다가 얼마나 헤쳐보는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해 가야만 이것을 우리가 불평등을 완화시키거나 뭐 해야만 민주공화국이 어떤 이것의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광장의 분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던 거는 근원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법 자체도 지금 저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걸로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개헌안에 보면 토지 공개념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런 거죠. 경제 정의가 실현이 돼야죠. 어느 정도 실현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대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건물주들이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건물주들은 이 땅 투기 해가지고 이익 받고 하는 게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헌법에다가 근거조항들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4.16 인권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이 이제 제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토론을 해서 한 100여 차례 이제 토론을 해서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4.16 인권선언을 만들었는데요. 13개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한자는 조짬되기 잘못됐고요. 1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좀 경시해왔던 이런 거 너무 다 알고 있는 있음에도 실제로 이것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기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우린 돈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이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돈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뭐 하느님보다도 전지전능하신 그런 돈신을 믿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래서 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이 이게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히 여겨지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 이거는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예 대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와 협력, 연대할 권리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연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대도 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그리고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또 서술해 놓고 있고요. 또 구제의 의무 이런 부분이 또 개헌안에도 좀 충분히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개헌안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진실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보장이 되고 있질 않아요. 재난과 관련된 어떤 그 재난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럴 때 피해자의 권리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유가족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법에 없어요. 법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법에다가 피해자는 이러이런 저렇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갖다가 마치 민원인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이 피해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참사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그 문제에 집착하면서 파고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 보면 뭐 배에 대해서 뭐 알았어요? 근데 배에 대해서 전문가 그 이상이죠.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족들이 찍어냅니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실에 대한 권리 또 책임과 재벌 방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 책임을 묻는 거가 너무 허술하죠. 자, 책임을 밑에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 물어요. 그죠? 엄청 잘 묻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책임에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없는 사람들은 라면 하나 훔쳤다고 몇 년씩 살지만 몇 조씩 해먹고 이런 재벌들은 아무리 많이 해먹어도 집행유예에서는 2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저거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걸로 이제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기원이 어디 있냐면 1987년도인가 영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페리오 같은 게 이게 가다가 이게 또 침몰한 적이 있어요. 당시 운항을 책임졌던 사람이 부선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부선장인데 이 사람이 좀 낯술을 한 거예요. 낯술을 하고 가다가 이 해치라고 그러는 거죠. 이 해치를 닫고 가야 되는데 해치를 열어놓은 채로 운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이게 자초를 침몰하게 됐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유가족들이 이제 그때 영국법에 따르면 당시 이제 개인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 기업 안전 운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던 이런 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유가족들이 온갖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싸움을 해나가면서 결국 그런 이 안전을 소홀해서 살인을 저지른 기업들을 징벌적 배상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은 처벌하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안전사고가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진짜 통계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인전 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죽으면 대충 4억, 5억 주는 걸로 끝내요. 이게 아니라 50억 준다. 50억 배상하도록 만든다. 500억 배상하도록 만든다. 라고 하면 기업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겠죠. 너무 사람 목숨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값싸게 매겨지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까지도 한번 우리 고민을 해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감과 행복해서 애도할 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애도할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억압당해 온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주 4.3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제주 4.3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 4.3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들어서 감옥살이 해야 되는 것이었죠. 78년도인가 현기영 선생이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걸 창비에다 발표하고 나서 중앙정보부 가서 3일 동안 두들겨 맞았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현기영 선생님이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당시 그걸 증언을 못 하시고 대충 3일 동안 엄청 두들겨 맞았다라는 끈거 하시는데 그렇게 고초를 당한 그런 거였었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도요. 이게 한라산 이산화 시인이 이제 한라산이라는 어떤 시를 써갖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었고 80년대 90년대 초반인가요? 80년대인가?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 관련해서는 레드헌트라고 조성봉이라는 친구가 이제 레드헌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주 4.3 증언 다큐예요. 그 증언한 다큐인데 뭐야? 그냥 예. 그런 건데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영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운동 사랑방에 있을 때 그거를 상영한다고 이렇게 이제 인권 영화에서 상영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홍익대학교에서 그거를 영화에 상영을 했거든요. 홍익대학교를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행위원장,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던 서준식 대표를 갖다 구속시켜요. 그 뒤에 다음에 또 이제 2년 뒤에 1999년도에 그 이제 1997년도였고 1996년도에 2년 뒤에 98년도에는 김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분짜리 영화를 만듭니다. 뭘 만드냐? 무명천 할머니. 제주 4.3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 할머니. 예. 여기 토벌대 총회에서 턱이 날아간 거잖아요. 턱이 날아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평생도록 무명천을 갖다 감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웅얼웅얼한 적이고 이렇게 주로 필담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그 얘기를 처음 다큐로 이제 만든 거예요. 김동만 감독이. 그거 만들었다고 또 국가보안법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도에 김대중 정권에서 제주특별법, 제주 피해자들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1월 달에 그게 공포가 됐어요. 법률로서 공포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주가 비합법 영역, 불법 영역에서 제주 4.3을 얘기하는 게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2003년도에 거기 특별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때 이제 그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주 4.3 평화공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잘 만들어졌어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개관은 언제 했냐면 2008년 3월 달에 했어요. 이명박 때 만들었으면 저렇게 못 만들었겠죠. 그러죠? 그럼에도, 그리고 이제 2014년에 그 제주 4.3이 국가 추념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주 4.3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이제 애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갖다가 계속 억압해 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주 4.3 때 3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한 100만 명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100만 명 중에 한 10%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 나머지는 누구에 의해서요? 군인과 미군에 의해서, 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이제 학살당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게 1960년이거든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전국에서 유족회가 결성이 돼서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하는 운동들을 유족회를 만들어서 전국 유족회를 결성하고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에 5.16이 일어나죠. 5.16이 일어나자마자 그 유족회 간부들을 전부 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키고 곳곳에 만들어 놓은
묘를 파묘라고 그러죠. 파묘하고 추모비를 다 깨버려요. 제주도에 가면요, 백조일선지묘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백조일선지묘 그 앞에 유리관 안에 그때 당시에 깼던 그 비석을 거기다 이렇게 보존하고 있어요. 박정희가 이런 놈이죠. 뭐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까지 계속 군사 독재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이게 학생 운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 비합법 영역에서 학술 영역에서 조금씩 하고 이제 이게 눈치와 봐가면서 겁내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애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억압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기억과 기록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저항할 권리 이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권리로서 선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 4.16 연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그 메뉴에 여기 인권선언, 4.16 인권선언과 관련한 이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 후문이 있고 그리고 13개 조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들 그걸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실 거죠? 예, 시간이 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훌륭한 그런 콘텐츠인 거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주옥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이고요. 최근에도 막 활약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보니까 또 뭐 트럭이 무슨 차에 이 무대차 거기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 사람이 진짜 가족들 강화문에서 농성할 때 진짜 몇 번씩 와가지고 지금 사람 염장 지르고 가는 소리를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뭐 수학여행 가다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뭐 국가가 왜 저게 되냐,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냐, 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손녀가 없냐, 자기는 손주가 없냐, 손주가 그랬다면 당신 어떻게? 나는 그런 거 없어. 말이죠.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그리고요. 자, 이거는 또 뭐예요? 일베죠. 일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때 이게 이제 9월 6일입니다. 2014년 9월 6일. 그때가 김영호 씨 이제 단식 농성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단하고 실려가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쭉 이어갔거든요. 뭐 이때 물론 이제 김영호 씨 신상 토리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 9월 6일 날 일베들이 여기 쳐들어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와서 여기 뭐 먹겠다. 뭐 그래서 우리는 가서 폭식을 하자. 뭐 이러면서 폭식 투쟁을 하자. 그래서 광화문 대참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그때 국민대책회의 시절인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예 거기 광화문 광장, 세월호 광장 가운데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데 거기다가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땡볕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식사하시는 자리다라고 했더니 진짜 와서 그걸 먹으면서 일베 인증샷을 찍더라고요. 와, 대단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그 사람들 찍고 뭐 거기서 다 뒤에서 둘러서 갖고 욕하고 그런 데서 그러죠. 야, 이런 것도 있었죠. 와, 이게 참.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가 이거 이상해요. 아까 그 영상도 중앙일보 거거든요. 저 허락 안 받고 쓰는 거죠, 당연히. 무단 사용한 건데. 근데 아까 중앙일보 거 하다 보니까 거기 빠진 거 있어요, 영상에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죠. 이재용이 빠졌어요, 이재용. 그죠? 받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들, 유족들이 완전 로또 탔다, 한 명당 10억을 받았다, 이제 10억이 아니라 이게 계속 액수가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으로 저가고 그랬죠. 이렇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조장을 했고요. 이 지만원이라는 인간은 지금도 5.18이 이제 북한군에 의한 이런 거다라고 소행이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유가족들이 돈 받고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날 그해 이제 육사 지방선거에서 예상외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그 민주당이 워낙 못하는 바람에 이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돌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그래도 애도하는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세월호 참사에 어떤 그런 거에도 슬퍼하고 애도하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육사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돌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있는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 일베 이런 쪽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뭐 교통사고니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여기 운동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유가족들이 돈 받고 보상받고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진상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해서 4년 동안 이 장면들을 쭉 들어보면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 있죠? 선생님들은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제일 기억이 나시나요? 완전한 힘이 있으니까 기태 선생님이 하는 기업관에서의 추모시 추모시 나눠서 부부 선생님이세요? 역시 우리가 이제 평목항에 가서도 저기 하염없이 이제 이렇게 울고 뭐 진짜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유가족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와는 또 대조적으로 당시 그 이제 각종 그 무슨 대책본부 뭐 이런 어수선한 이런 것들도 좀 기억나고요. 또 이제 그 진도 실내체육관 거기 갔더니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인데 그 공기 자체가 무겁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뭐 컵라면 먹고 뭐 이런 진짜 대단하다 뭐 하고 그런데 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기억나는데 요 장면은 어떤 거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4년 5월 8일 밤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KBS로 항의 방문 온 거예요. 근데 그때 5월 달인데 밤에 되게 추웠어요. 뭐였냐, 보통 우리 저거 하면 이제 농성물품 같은 거 챙겨갖고 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달랑 애들 영정만 들고 버스 타고 온 거죠. 그때 우리가 국민대책회의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안산에서 버스 타고 유가족들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KBS 앞에 나가 봤더니 이제 뭐 차벽이 둘러쳐 있고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되게 추워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가족들이 그런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쪽을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한 게 아니라 경계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이런 쪽이. 특히 당시 대책위원회 간부분들이 그렇게 하셔갖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저걸 어떻게 지원할까 해서 막 저기저기 연락해서 뜨뜻한 물 가져와라, 뭐 또 뭐 침낭 가져와라, 모포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KBS에서 이제 뜻한 바대로 이제 사과를 받지 못하니까 또 버스 타고 청와대 가자 이게 간 거죠. 청와대에 갔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지새고 이제 앞입니다. 그때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여기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 생존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던 그런 건데 그때 생존 학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만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유가족들은 그 생존 학생들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애들 너라도 살아왔으니 다행이다라고 해줘야 되는지 정말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오고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걸 좀 봤었고요. 사실 이제 그 생존 학생들 이런 저들이 이제 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평생 가져가는 거죠. 뭐 유아들도 마찬가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완전한 치유가 없고 그걸 완화시키는 거죠. 이 완화시켜가고 그나마 이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런 사회적 지지와 응원, 연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트라우마 치유가 가장 가장 확실한 약은 뭐냐면 진상규명이에요. 진상규명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억울한 심정들이 좀 어느 정도 달래지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또 이제 그 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 식구들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그 치유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심리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실패를 했죠. 이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저 핵목항에서 거기서부터 심리 치유한다고 막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무슨 뭐 500개 문항짜리 그런 것들을 거기다 체크하게 만들으니까 나중에 가족들은 이 심리 치유 이런 거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자, 이제 생존 학생들은 유가족들한테 죄인이 되고 유가족들은 미수습자한테 죄인이 되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어떤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는 본 거죠. 자, 우리가 세월호 그때 청운동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종이배를 접었고 이후에도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종이배도 많이 접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행진에 나섰던 사람들은 생존 학생들입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할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어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그 농사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행진하자 그래고 1박 2일 걸어서 행진에 나섭니다. 이렇게 나섰죠. 그리고 참 많이 걸었어요. 유가족들이. 유가족들은 이제 1월 달에 2015년 1월 달에 세월호 인양,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면서 20일 동안 안산 여기 합동분향소부터 팽목항까지 걸어갔습니다. 참 엄마들이 독해요 보면 남자 저기서보다 아빠들보다 훨씬 더 독해. 그냥 뭐 물집도 그렇게 잡고 다리도 그렇게 막 아프고 그런데 그걸 끝내 이기고 이제 그게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응원하고 유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어떤 저 자체적인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은 쉽게 쓰러지거나 굉장히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유가족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말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면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그렇게 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죠. 자, 여기 2015년 4월 2일 날 완전 삭발한 건데요. 누가 제일 괜찮나요? 삭발한 모습이. 이 삭발한 걸 갖고 이렇게 2014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렇게 아이들 영정을 안고 이렇게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게 그때 엉터리 시행령을 폐기하라라고 하는 거고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빨리 세월호 인양하라라고 하는 걸 촉구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쪽으로 기억이 나는데 광명에서 신도림으로 건너가는 그 길가에 벚꽃이 너무 활짝 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엄마들은 이제 그 벚꽃만 환장하죠. 여기 가족들은 그 벚꽃 피는 날 아이들이 수학여행 떠났다가 그렇게 이제 참사를 당한 건데 너무 이제 그 벚꽃이 활짝 피는 길을 걸어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탄핵 시킬 때 그런 거죠. 이렇게 엄마들 그리고 어떤 모습들 계속 이제 행진 농성 처음에 그러니까 2014년 5월 달에는 이 농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행진 농성 이런 것들은 아주 뭐랄까 달인이 됐어요. 달인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박근혜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월호를 올려왔고요. 지금 세월호가 이제 직립 과정에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란 리본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제 9명에서 이제 5명만 남았는데 5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희망은 한번 이게 세월을 바로 세우면 이 협착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공간과기관이 이게 협착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엎어놨으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여태까지 접근하지 못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는데 그 5분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좀 그런 요지가 있죠. 사실 이제 우리도 이게 지금처럼 미수자를 이렇게 끝까지 찾는 거, 세월을 인양하고 이게 끝까지 찾는 것도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해수부 장관을 한번 만났더니 해수부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해방 이후서부터 이 연근해 바다에 이 빠진 배가 한 2,000척 된대요.
근데 어떤 배도 그거를 끌어올리지 않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가라앉혀버리는 거죠. 1970년에 이제 남영호 사건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배인데 그때도 이게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때려 싣고 그리고 짐도 엄청 실어버리면서 출항할 때부터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이 배가 여수 앞을 지나다가 이게 침몰했거든요. 근데 그때 몇 명이 탔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320명 이상이 이제 그 배에 탔을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 3일만 수색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의 시신을 건지고 수색 종료해버리고 당시 그때 돈으로 유가족 때는 시신 한 유가족당 70만 원씩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해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육 다니면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세희 아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희 아빠가 1993년 서해 배리오 사건 났을 때 의경으로 그 앞에 출동이 된 거예요. 유가족들 막는 역할을 하러 간 거죠. 유가족들 그때도 똑같은 이런 문제인데 그때도 200 몇십 명이 292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침몰한 사건인데 유가족들이 막 다 억울하니까 항의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이제 출동 명령 내렸으니까 가서 맨 앞에 나가서 이제 유가족들 막으면서 고개 떨구고 울면서 이제 그걸 막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21년 뒤에 세희가 이제 세월에 탄 거예요. 만약에 그때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했다고 한다면 세월호에서 우리 아이가 세희가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하자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시스템들 보면은 이게 너무 불안전하게 돼 있어요. 위험하게 돼 있어요. 뭐 안전점검이나 이것도 다 엉터리고 왜 한국 선급이라고 하는 데가 그 해양 선박들 안전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선주들의 조합이에요. 이게 선주들이 조합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회 이사회가 돼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지 거를 갖다 이렇게 셀프 조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엉터리겠냐는 거죠. 이번에 스텔라 데이지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3월 31일 날 남대해상에서 침몰했던 이런 것도 그것도 안전하다고 안전점검에서 통과했어요. 한국 선급에서. 근데 침몰했잖아요. 지금 그런 배들이 20년 이상 노후한 그런 화물선 언제라도 가라앉아도 언제 가라앉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화물선이 27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천병료대 선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세월호가 5월 달까지는 이게 바로 세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유가족들이 그랬어요. 저 인양하기 전에 그저 바다에 물에 있을 때 세우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유실방지 대책 다 해놓고 거기서 세워서 인양하자. 근데 죽으라고 안 된다 그러더니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완전 천공 막 구멍 막 뚫어놓고 그러면서 엄청난 훼손을 했고 그래서 증거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거와 함께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생명안전공원인데요. 생명안전공원 당연히 지난번 2월 20일 날 안산시장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봉안수를 포함한 생명안전공원을 여기 그 화랑유원지 여기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기다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생명안전공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는 뭐냐면 9.11 테러,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그 9.12 테러 그 현장에 마련된 그 설치한 그런 공원이에요. 메모리얼 파크예요. 여기가 이제 뉴욕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잖아요. 그죠? 땅값 제일 비싼 건데 거기에 그대로 지금 요게 두 동의 건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두 동의 건물들이 있었고 그 희한하게 이제 공법이 이제 가운데는 이게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이게 요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 물이 흐르게 돼 있고 이게 공원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이제 철판 위에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추모하고 이렇게 돼 있도록 쭉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우리처럼 저기 뭐 삼풍백화점 그때 저기 했던 사람들 시민 양재 시민의 숲 이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갖다가 놓는 게 아니고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비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성수대교 남단 그 안쪽에 있어요.
차로 지나가다 세워놓고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죠. 뭐 대구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안 보이는 거 저러죠 해놓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런 그 아픈 기억일수록 이게 아픈 기억들, 참혹한 어떤 기억들 이런 걸수록 이렇게 덮거나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 그 반복되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걸 잊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예 베를린 한가운데 한복판에 유태인 학살 추모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또 엄청난 그 국제적인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유명한 건축가 저기 갖고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돌들을 이 직육면체의 돌들을 갖다가 쭉 배열해 놓은 거죠. 배열해 놓으면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면서 그때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공포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베를린 한복판에 아까 9.11 그 메모리얼 파크도 뉴욕 그 한복판에 어디다가 감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지하로 연결되는 이 공간 여기 전시관으로 연결되는 공간에는 이런 쇠로 만든 이게 사람 이걸 밟고 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학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간접 체험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자인하기도까지 한 기법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죽음들을 밀어낸 거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감추기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한때 뉴스 몇 번 타다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추모공원인 거죠. 우리나라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추모공원이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딱 한 곳에 있는 유엔군 묘지예요. 한국군에 죽은 사람들 유엔군 묘지고 실제로 여기는 여기 그 군인들 묘지라서 이게 납골한 그 있잖아요. 그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고 2,300명 지금 현재 2,300명의 이제 유해가 이제 모여져 있는 곳인데 여기 시민들이 와서 거기 자연스럽게 거기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예 관광 코스가 돼버려 있죠 여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집값 떨어진다 내지는 무슨 정서적으로 뭐 어떻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제 안산 여기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옆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고 유가족들은 이제 아예 뭐 시민들이 이거는 납골 땅이니 뭐 이런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예 지하에다가 해서 찾아올 사람만 찾아오게 이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 이제 한계까지 한다고 그렇게 양보를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한국에서 처음이다. 아까 유엔군 묘지는 사실상은 시 외곽에 있던 건데 시가지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죠. 근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저기 4.19 묘지 같은 경우가 수유리에 있잖아요. 수유리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고양시 땅이거든요. 그 산골짜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곳으로 밀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가지가 이제 서울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된 거죠. 전태일 열사가 있는 마성문화공원 1970년 거기 교통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때 당시 사진 보면 아직 정말 시골 그 산골짜기에 어떤 거기다가 유배시키는 거죠. 그런 죽음들을 유배시키는 거, 안 보이는 곳으로. 5.18도 그래요. 5.18 좀 가까운 곳이라고는 하지만 망월동이라고 하는 것도 한참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죠.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랬던 거죠. 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접근성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애써서 찾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볼 수 있고 거기서 교훈, 뭐 노골적인 어떤 이런 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은근히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공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언제까지 안 보이는 거 치우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추모공원이 될 거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국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텐데 아마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 공모가 국제 설계 공모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중에 만약 확정이 된다면 내년 초에 이런 생명안전공원은 기공식 하지 않을까 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함께 또 트라우마 센터도 또 지금 용역 작업 들어가서 내년부터 또 그것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리질리언 센터하고 지역 센터, 지역 공동체 회복 센터죠. 그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것도 이제 추진되고 그럴 거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경기도 도립 도서관 같은 것도 좀 뭐 들어올 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 추모공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한다면 안산의 어떤 그런 저거들이 상당히 변모되는. 그래서 아까 4.16 조례, 안산시에서 만든 그 4.16 조례와 같이 그런 4.16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도시, 그거를 위한 하드웨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4.16 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4.16 재단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이후에 이제 4.16 운동은 어떤 저것들 과제들을 갖고 있냐. 진상규명을 한다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일기 특조위는 정권의 탄압을 받고 그래서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강제 종료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근데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도 이게 선체조사위원회 저거 만들 때 선체조사를 위한 특별법 만들고 저 선체조사위원회 구성되고 그럴 때 우리 이제 퇴진행동 그 퇴진행동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촛불 하느라고 신경을 거의 못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쪽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위원회 구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분명히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만 따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도 이 해양대 쪽 또 목포 해양대 쪽 또 무슨 어디 서울대 어디 쪽 뭐 이게 또 파벌이 또 있고요. 이게 또 해수보고 또 연결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막 그래서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더구나 이번에 이제 그 이동건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자유항도 실험 우리가 이제 참 대한민국에 살려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선체에 대해서 이거 잘 몰랐잖아요. 배에 대해서도 그죠? 평형수 몰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홀스 이거 이렇게 저거는 거예요. 이게 잠기는 거, 이 선 같은 이런 것들도 모르고 뭐 고박이니 뭐 이런 것도 다 모르고 했는데 그거 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죠? 우린 기껏해야 선미 선수 이 정도는 알았을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뭐 정도 알았을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별별 걸 다 알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유항도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덜란드 가서 이번에 가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실험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그 제2자의 급격한 어떤 이런 급변치는 있을 수 없다. 어떤 값을 주더라도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이 이미 4년 전에 검찰에 의해서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뭐 여기에서 실험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조사한 거를 은폐시켜 버리는 거죠. 그 실험을 했던 장본인이 선체조사위원회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체조사위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는 5월 6일까지 조사 활동을 하고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고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선체를 갖다가 세우는 거, 직립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체 보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만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선체조사위는 올해 이제 8월 초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걸 이어서 지금 이제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보통 2기 특조위라고 만드는 거 이렇게가 이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임명됐고요. 근데 거기 이제 황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지금 임명장을 받아놓고 있는 거죠. 저 자유한국당 놈들이 일기 특조위 때 이제 일기 특조위를 깨고 나갔던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은 그 다른 종류의 인권하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황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상임위원으로 그걸 임명하고 그걸 또 본인은 또 수락을 하고 그걸 또 거기 버섯이 특조위에 또 나와요 그게. 참 뭐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황전은 물러가라 사퇴해야 된다라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기 특조위는 이제 준비 작업을 거쳐서
다음 달이면 조사관 채용 공고가 날 거고 6월 달까지 준비 작업을 하고 7월 달부터 조사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기 특조위 만들 때는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조사 개시 시점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니까 법이 발효된 시점이 조사 시점이라고 우긴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번 특별법에는 아예 조사 특조위가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조사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플러스 1 플러스 1년 2년 동안을 하게 되는 거죠. 1소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게 임무고요. 2소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는 게 임무고, 3소위가 그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뭐 정부, 국회 뭐 이런 공고가 들어돼 있는 거고요. 4소위가 이제 피해자 지원 소위예요. 이런 4개 소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진상규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책임자 처벌 운동이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되는데 사실 지금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윤학배 전 차관 이 사람들이 그 해수부 일기 특조위를 이제 감시하게 만들고 그 의원들한테 그 대통령을 조사한다, 청와대를 조사할 것 같으면 이게 사퇴하고 나가라고 이게 뭐 지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구속돼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거 돼 있지, 이병도 그렇지, 조윤선도 그렇지, 이게 다 합병 기소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재판 모니터도 해야 되고 특별조사위원회 모니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 그때마다 국민 고발 운동 이런 것들을 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게 중요하냐면요. 그 2기 특조위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이 떨어지면 2기 특조위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는 바뀌었지만 밑에는 안 바뀌었거든요. 관료들은 안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 그 망가뜨리던 인간들, 세월호 그 인양 그 지연시키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 위에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은 안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이게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로서 우리는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이것들 특조위의 성과들을 알려낼 걸 알려내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또 이제 지적하면서 견인해가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4.16 안전공화 4.16 재단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전사회 운동을 이후에 또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역부터 안전하게 만들어 가자. 생명안전 시민넷이 이제 전문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으니까 4.16 연대가 올해 이제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운동의 어떤 토대들을 기초적인 토대들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안전사회 운동을 좀 벌여가자. 근데 그러기 전에 올해 지방자치 선거에서 생명안전 시민넷에서는 저는 안전사회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고 그 후보들이 그것을 공약으로 이게 매니페스토 운동이잖아요. 그거를 좀 공약으로 걸고 그걸 지킬 것을 우리가 강제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6 연대 지역의 모임들이 이제 수평적으로 쭉 네트워크가 이제 되면서 아래로부터 바뀌는 이런 민주적인 시민의 역량들이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 이거 깨는 거였어요. 이게 자 유가족들은 보상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니죠. 그 상식 깼죠. 이렇게 진실규명을 해서 이렇게 싸우는 저것들이 있구나라고 깼죠. 자, 저런 사건이 나면 쉽게 잊혀진다. 안 그렇죠. 유가족과 시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잊히지 않도록 계속 싸우면서 끌고 왔던 거죠. 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굉장히 드문 경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8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외에는 그렇게 없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것도 저기 됐고, 지금 이제
말단만 구속되고 끝나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들 이런 것들 이런 공식들을 갖다가 파괴되고 새로운 공식들을 만들어가는 거다. 앞으로 이런 사고 이런 참사가 나면 이전에 세월호 참사 또 그 이전에 무슨 남영호 사건 이런 거 같은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똑같이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아직도 우리가 작년에 제천화재 사건, 제천화재 참사, 밀양화재 참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그거 좀 바꿔 가야겠죠. 자, 지금 이제 위험과 죽음의 사회인데 인간처럼 생명 존중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게 우리가 이제 크게 멀리 보고 볼 때는 저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래군 대표님께 뜨거운 소평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그 열광하기 힘든 자리인데 이렇게 열광을 해주셨습니다. 자, 참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평소에 이 4.16 운동 또는 4.16 교육 또는 4.16 실천 그리고 4.16 운동이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말씀을 못 하셨는데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편하게 하라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쉬운 걸로 지금. 저희 뭐 4.16 교육연구소에서도 이렇게 4.16 교육 또는 4.16 교육 과정 이거가 관련된 이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4.16에 대한 이 정말 집단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셔요.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제가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런 트라우마가 예. 예상치 못하게 좀 심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미안해서 여기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 오면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옛날에 이 소설 쓰던 이렇게 감성이 아주 풍부한 이 문학 소년이셨답니다, 우리 대표님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PTSD 뭐 그러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하는 건데 외상이거든요, 외상. 이런 부분들을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고문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참사의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속에만 이렇게 저기 하고 이 트라우마 미안하니까 내가 못 오겠다 뭐 하고 이게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이건 더 깊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엠네스티 같은 이런 데서 고문 피해자한테 그 고문 생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재난 참사에서도 생존자라고 얘기하고 그러죠. 생존자들한테 첫 번째 주문하는 게 뭐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혼자서라도 말하고 거기서 좀 내서 두세 명 있는 데서 말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켜가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맨 처음에 되게 힘들지만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도 이게 미안하고 힘들고 내가 막 눈물 날 것도 눈물 흘리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를 옆에서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일본군 일본군 성노예죠. 그 위안부 그 소녀상에 보면 거기에 이제 쭉 보면 그 옆에 의자가 있죠. 빈 의자가 있어요. 빈 의자가 왜 있겠어요? 그 소년상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장치들이 있거든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꼭 쥐질 않고 이렇게 아주 꼭 쥐고 있어요. 그죠? 아직 한이 안 풀린 겁니다.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발뒤꿈치를 땅에 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조국이 아니에요. 이게 불안한 땅이에요. 해결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암시하듯이 이렇게 이제 기회인 그림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조그만, 아주 조그만 새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빈 의자가 있거든요. 이 빈 의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앉으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 소녀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 슬픈 얘기도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쁜 얘기하면 기쁜 얘기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유가족이고 뭐 그러면 아니 유가족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어 그러는데 그럼 매일 어떻게 365일 울고 살아요? 죽어요. 유가족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있는 거죠.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때 당시만 계속 기억하고 아이에 대한 기억만 거기에 하고 오면 그 사람은 못 살죠.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 선생님도 그거 계속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서로 느꼈던 당시 4월 16일 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그때 우리 뭐 봤지? 어떤 적을 했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하면서 공감을 만들라는 거죠. 하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그랬구나.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 우리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 그럼 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찾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나는 거쳐야 된다. 상담, 심리 상담, 치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동료 상담이거든요. 서로가 아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거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너무 건방진데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사실 아닐 수가 있죠. 이런 참사가 났을 때 트라우마 치유도 또 해본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방치해놨어요. 우리는 고문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서야 2014년도인가요? 저기서 광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5.18 피해자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처음 만든 거죠. 이제 제주에 만든다고 그래요. 제주에 이제 거기서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알아서 지가 살면 살고,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막 그러다가 돌아버려서 어서 우울증 걸려서 죽고 이런 거 다 방치해 놓은 거죠. 다른 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국가폭력, 범죄 피해, 이런 트라우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3사에서 당한 고문 피해자들도 불러다가 이적으로 치유를 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경험들도 별로 없으면서 거기다 대고 자기네들이 배운 그 저거 갖고 이게 주로 무슨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 치유가 진정적으로 되려면 그 트라우마 치유해야 될 그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인데 언제 봤다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상처를 입고 있어 지금. 이런 거거든요. 도리어 엄마들이 저쪽에 공방에서 뜨개질하는 게 진짜 치유예요. 서로 동료 상담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우리끼리 얘기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울다 웃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엄마들이 대중들 앞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치유를 이게 더 심하거든요. 다른 그랬던 사람들보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생님들 미안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병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1961년에 예일대학교인가 거기서 스탠리
뭐죠? 스탠리 뭐라는 사람이 복종이라고 하는 실험을 해요. 복종이라는 실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심리학에서 한쪽엔 학생 있고 한쪽에는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학생이 있고 한쪽에는 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하나를 틀리면 15볼트씩 이걸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볼트 시작해서 450볼트까지 올리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그때 예일대학교 그쪽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450볼트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있겠냐? 굉장히 끔찍한 거죠. 450까지 올리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나왔겠어요? 여론조사 했더니 0.1%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실험을 했더니 65% 450볼트까지 올렸어요. 왜? 그 사람이 죽는 줄 아는데도 왜 450볼트까지 65%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올렸겠냐는 거죠. 그거는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아무런 책임도 안 물을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잠시 멈칫대다가 그거를 듣고는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세월호에서 했던 역할은 이런 권위자를 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것에 자기 스스로 선생님들이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판단력을 선생님들도 갖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훨씬 더 많은 적들이 거의 탈수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 힘들어, 나 미안해, 나 죽겠어 이거가 아니라 그때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극복해가기 힘들어서 극복해가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유가족들도 그걸 극복해가고 있고 생존 학생들도 형제자매도 극복해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해야죠. 그래서 제일 1차적인 신뢰관계 있는 사람 앞에 서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제가 마무리 말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빼놓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제 그 4.16 이전 사회, 4.16 이후 사회 이렇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누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 말을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된다. 누가 그러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4년 5월 10일 날 안산 그여서 이제 그때 시민들 모여서 할 때 제가 그 발언을 했대요. 그걸 그래서 그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제가 했는데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겠죠. 아마 저도 누구한테 듣고서 이렇게 했겠죠. 자, 이제 근데 4.16 이전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왜 이게 야만 사회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사회에서 어느 때부터 그런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그런 광고를 했어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랬습니다. 돈 자랑하는 게 김정은은 그 여자 예, 틀려요. 그렇죠. 그럼 뭐 북한의 김정은이 있어요. 그거 참. 초치지 마세요. 분위기 잡고 있는데. 우리가 부자 되세요. 이제 그런 광고가 공공연하게 나갔던 때가 언제냐. IMF 터지고 그 이후죠. 자,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돈 많다고 자랑하면 저건 찌질한 놈이었어요. 손가락질. 저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도리어. 그런데 이제 IMF 터지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 욕망들을 드러내서 그걸 추구하도록 막 부추게 됐어요. 공익 광고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동자는
독일의 노동자가 경쟁 상대고 농부는 뭐 저 어디요? 저쪽에 네덜란드인가 어디 덴마크의 농부가 경쟁 상대고 주부는 일본의 주부가 경쟁 상대. 계속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계속 경쟁을 부추겼거든요. 이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각종 이렇게 이제 엮여 있던 이 관계들이 다 끊어지면서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2009년도 쌍차 투쟁이 그때에서 이제 보여준 이런 건 뭐냐면 그때 노동조합에서는 뭐라고 저기 구호를 걸었냐면 함께 살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거 다 포기할게. 임금 안 받아도 좋아. 그래서 해고만 하지 마. 해고는 살인이다. 진짜 해고 당하는 게 되게 우리나라 같은 복지 체계가 이렇게 되는 데서는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죽고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사회복지 체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구조조정 대상자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눠 놓죠.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은 계속 이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함께 살자라고 옥새 파업을 쭉 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 산자들을 갖다 소집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세파이프를 주고 지어주고 저기 해고자들 저 파업하는 애들을 공격해라고 그러죠. 이 노동자가 세파이프 들고 공격을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여기 노동조합 파업하던 노동자들은 파업하던 노동자들은 세파이프를 들고 맞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세파이프를 쥐고 울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신자유주의의 그런 그 노동 유연화, 경쟁, 이런 효율성, 이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하는 게 죄가 되는 게 신자유주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공감하면 안 돼. 저 사람이 힘들어, 아파, 이런 거 공감하지 말라고 계속했던 게 우리 4.16 이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폐허가 되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세월호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침몰하고 수장되고 하는 거를 생중계를 보면서 저건 도대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공감력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그죠? 원래 인간은 그랬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고통당하면, 저 사람 이렇게 힘들면 아파하고 힘든 사람을 손잡아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었던 거죠. 우린 이것을 포기할 것을 계속 강요받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일정 정도 지금도 그런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특히 노동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된 거예요. 위험한 일을 쓰게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 비정규직들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서 이렇게 죽고 뭐 이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안 죽어요. 좀 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거죠. 이거를 그대로 놔둘 거냐. 우리가 세월호도 겪고, 메르스 사태도 보고, 또 다른 참사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실습생들, 고등학교 실습생들 나가서 죽고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 바꾸자고 하는 거? 이게 저는 4.16 운동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제 이거 야만스러웠던 이거였으면 이런 지옥 상태에서 우리가 탈출해야죠. 누가 탈출시켜줘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모이고 외치고 행동하니까 바꿀 수 있다. 권력자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보였던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정말 주권자로서 이렇게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16이 지향하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제 끊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거에 기초한 민주가 되는 거, 이걸로 가져야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 저들의 그런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세상이 4.16 이전의 그 야만의 세계와 4.16 이후의 관계와 공감과 배려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나. 아니 그 60 이후에는 일선 뭐 사회 운동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일선 은퇴를 하시겠다 뭐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잠깐 좀. 2021년 6월 30일자로 현역에서 은퇴한다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60 넘어서 그 60 넘어서 딱 10년 동안 소설 쓰고 죽겠다라고 이제 원래 이제 그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60년 만 60에서 끝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 운동이 너무 낡았어요. 사회 운동이 가장 진보적이어야 되는데 가장 그 낡았거든요. 이 낡은 거를 이 사회 운동을 혁신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70년대 선배들이 아직도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내용을 갖고 무슨 이렇게 나를 따르라 했었는 무슨 모르게 이런 지도 방향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물러나고 그래야지 후배들이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어떤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으로 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조직 방식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부터 그런 거 실천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위에 선배들 다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역에서 은퇴 후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강급식 나와서 술 사주는 것도 역할일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돈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역에서 꼭 대표하고 뭐하고 그래야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그 열정 문학 모임에서 우리 그 소설가 박래군 장편 소설가로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